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3차 유행의 정점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 헬스장 업주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에 항의하며 오늘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태원 상인들은 집기를 던지는 등 일대 상가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이 주중 비공개 회동을 예고해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5년 만에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명시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짚어봅니다. 강력 한파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는 20m가 넘는 고드름이 생겨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동파 사고와 농산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더 연장될지 아니면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지를 가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어서 감염 확산세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차 유행의 정점을 통과했다. 밤사이 신규 확진은 665명으로 사흘째 600명대였고 재생산 지수도 0.88로 낮아졌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효과를 보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건 여전히 방역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상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 지하상가. 입구 곳곳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상가관리소 소속 환경미화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까지 폐쇄된 겁니다. 송파구 가락몰에서는 상인 4명이 확진돼 1,2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에선 일가족 11명이, 전남 부성군에선 김장 모임에서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 종료를 한 주 앞두고 방역당국은 이처럼 가족과 지인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유행 특성을 반영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600명대에 머물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로 뚝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등 특단의 방역 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 초기로서 그 속도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중이라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 일일 확진자를 400에서 500명대까지 최대한 떨어뜨려야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학원 등을 중심으로 거리두기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이 드러나고 있어 이번 주가 3차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반발이 컸던 헬스장 등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 위기에 몰린 업주들은 정부 대책에 현실성이 없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최강 한파 속에 헬스장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집합 금지를 철회하라는 피켓과 함께 한 손엔 촛불을 들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모인 헬스업계 관계자 150여 명도 촛불로 거리를 밝혔습니다.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지만 약 한 달이 흐른 지금까지 대책 마련은커녕 이렇다 할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아동교습에 한해 운영을 허용한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찾는 회원 대부분은 성인들이기 때문입니다. 18일 이후로 오픈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정부는 일단 현 거리두기가 끝나는 오는 17일까진 집합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차근차근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운영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께서도 함께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그러나 부산시가 내일부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들도 말 그대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영업을 주로 해온 이태원은 지난해 5월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뒤 사실상 유령 도시로 변해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이태원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게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이곳 이태원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곳 이태원에서 이른바 핫플로 불리며 성업하던 가게들의 휴업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사람들로 분배해야 할 거리에는 이렇게 간판과 집기들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 집 건너 한 집 붙었고 한참 동안 손님을 받지 못한 가게 안엔 먼지가 가득합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대형 술집이나 클럽뿐 아니라 소규모 상점들까지도 코로나19 위험 지역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에 매출 요즘 얼마 정도? 매출이라고 뭐라 그거는 말할 수가 없지. 무슨 매출이야. 사람이 안 다니는데. 재고가 많이 이렇게 지금 최고가 이렇게 보다시피 그대로 그냥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상인들은 가게 문 앞에 근조 화환을 세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폐업을 맞은 상인들은 집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야, 다 짐 빼! 다 짐 빼! 망했잖아! 다 짐 빼!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폐업이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은 저희 이태원에 있는 상인분들이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세분화된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씩, 그리고 매출만 줄어든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내일부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내일 오후부터 돈이 입금됩니다. 또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근로자 70만 명도 내일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4월 재보선 전에 전 국민에게 4차 지원금까지 주는 걸 계획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번 재정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선거를 앞둔 여당에 밀리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공무원처럼 임금의 변동이 없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분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고 지난해 11월엔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놓고는 민주당과 갈등을 빚다 항의성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 유연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4인 가족에 100만 원이라는 경험과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체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승민 원희룡 야권 잠룡들은 피해 계층에 가야 할 지원금이 여유 계층의 부수입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올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이미 신년 메시지를 통해 통합과 협력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달 중하순쯤에는 서너 개 부처의 장관도 바꿀 예정입니다. 김복원 기자가 청와대 내부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이
이르면 내주 이루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뒤 이어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수행하는 새로운 체제를 소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엿새 앞두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2기 비서진을 발표했습니다. 농림부, 문체부, 산자부 등 서너 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인데 핵심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입니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뜻을 굳히고 청와대에 후임자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이러한 그 책임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박 장관은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엔 상생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하고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신년사에 담기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곧 비공개로 만나서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각종 의혹을 털어낸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는 수요일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7일 조건부 출마 선언 직후 안철수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내주 중 비공개로 만나 단일화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오는 17일을 안 대표의 합당 또는 입당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1월 18일부터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릴 생각입니다. 꼭 저를 좀 만나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실사구시란 무엇인가 꽁 잡는 게 매라며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좀 더 폭넓은 숙고와 안철수 대표의 용단을 저는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무소속으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버니 샌더스를 언급하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안 대표는 오늘 과거 대선 포기를 두고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김동길 명예교수를 찾은 뒤 썩은 나무를 벨 시간이 다가왔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모두 털어낸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쯤 출마 선언을 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8차 당대회를 열고 있는 북한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노동당 규약을 5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우리로선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담겼는데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핵 무력에 의한 남북 통일을 당 규약에 명시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윤동빈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공화국 무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내용을 보충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 위협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 언급됐을 뿐 이처럼 국방력 강화를 통한 남북 통일을 목표로 내세우진 않았었습니다. 공화국 무력이란 단어가 당 규약에 포함된 것도 처음입니다. 불법무도하게 날뛰는 적대 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것.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8차 당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중률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미국 조 바이든 당선인을 향해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핵무장화의 우회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바이든 정부에 대항하는 북한의 새로운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5년 만에 노동당 정무국을 폐지하고 김정일 시대의 상징이던 비서국을 부활시켰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2년 전 2차례 방북하면서 판문점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죠. 그래서 오늘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북한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초대형 이벤트가 될 수 있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8차 당대회 메시지를 두고 남측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대화의 문이 닫힌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 관계를 10년 진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답방을 한다고 한다면 남북 관계의 일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시한을 정해놓으면 쫓길 수 있다던 지난해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발언입니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만큼 연내 답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읽힙니다. 윤 의원은 2018년 특사단과 공연예술단에 포함돼 2차례 방북했던 핵심 실무자로 이후 한 달여 만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복심에 희망 섞인 기대로 보인다며 왜 꼭 굳이 올해를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정은에게만 유독 북한에게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면제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네, 한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살짝 풀리기는 하지만 출근길 강추위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서울 청계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 오늘 눈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에는 1cm가량의 눈 예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눈이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온도 영하 8도의 강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청계천 인공폭포 주변에는 아직까지 얼음이 잔뜩 끼어 있고요. 또 그 아래 하천 곳곳도 녹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한파는 2, 3일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한낮에도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늘 밤 1cm가량 눈 예보가 있습니다. 폭설 늑장 대처로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서울시는 오늘 눈 예보에 아침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도시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 대한 예비 제설 작업도 마쳐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이 도로 곳곳이 얼 수도 있어 내일 아침도 출근길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길고 긴 고드름이 한 아파트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길이가 20m가 넘습니다. 떨어질 경우 흉기가 될 수 있어 소방당국이 긴급 제거에 나섰습니다. 냉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도 잇따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14층짜리 아파트 외벽에 대형 고드름이 얼었습니다. 어제 세종시의 한 아파트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베란다를 통해 흘러내린 물이 얼어붙어 20m가 넘는 대형 고드름이 생긴 겁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돗물을 틀어놨나 봐요. 그 물이 이제는 창문 쪽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아래층으로 이제는 계속 그게 고드름이 된 거예요. 자칫 고드름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3층에서 12층까지 생긴 고드름을 3시간에 걸쳐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감자도 한파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어버린 거 이거 다 얼어버린 거 이게요. 이파리가 이렇게 새파리 하는데 얼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새카매해 버린 거예요. 영하 10도가 넘는 기록적인 한파는 난방기구마저 망가뜨렸습니다. 기름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는 날씨가 추우니까 기름이 이리 오들 못해. 온풍기가 다 꺼져 버렸어. 전북에서만 시설 감자 등 농작물 139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관과 수량기 등 동파 피해 신고는 5천 건을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강추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오는 13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지난 8일 3살짜리 여자아이가 내복만 입은 채 길을 헤매다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방치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의심하는 경찰에게 친모는 오해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송민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달 24일. 한 아이가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편의점 점주가 아이의 팔찌를 확인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이윽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들어옵니다. 밖에서 막 엄마 막 이러면서 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었어요. 한참 울길래 이제 그냥 나가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비슷한 일은 2주 뒤에 또 벌어졌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18.6도, 최강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 8일 저녁. 한 젊은 여성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눈물, 콧물이 다 흐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울고 있었고, 그다음에 막 굉장히 크게 울면서 뭐 도와달라. 처음에는 눈에 앉아 있으니까 축축하구나 하고 봤는데 대소변이 묻어 있는 거. 내복만 입은 채 이곳 집에서 나온 아이는 50여 미터 떨어진 이곳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3살짜리 아이는 엄마가 출근한 뒤 9시간가량 혼자 방치돼 있다가 잠시 밖에 나왔고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세요? 주민들은 아이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강아지가 짖으면 애기 엄마가 조용하다고 떠들지 말라고 그 소리는 하더라고요. 경찰은 아이를 외가 친척 집에 분리 조치하고 아이 엄마는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아동학대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정인이 소식입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에 열립니다. 검찰은 일단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양모인 장모 씨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 양을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숨진 아기에게 하실 말씀 어떠세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남편 안모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 혐의 등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을 받거나 가중치를 적용해도 최대 10년형에 불과합니다. 징역 10년에서 16년을 기본으로 무기징역형 이상도 가능한 살인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습니다. 이 때문에 양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어떤 외력에 의해서 결국 정인이의 신체 내부의 장기가 파열되는 것이 부검의의 어떤 그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검찰에서는 진지하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값 상승세가 무섭더니 이제는 주식시장의 급등세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투자냐 투기냐 이 기로에서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옵니다. 우리의 자산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자산 광풍에 맞췄습니다. 화폐 이론을 남긴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 1920년대 주식 화랑기 때 처갓집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해 크게 성공한 다음 주식 시장은 앞으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죠. 새해 첫 주부터 코스피가 3100선을 단숨에 뚫고 올라오면서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지난해 3월 저점인 1439포인트에서 지난주 3152포인트까지 10개월 만에 100%가 넘게 올랐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물과 금융의 괴리를 걱정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도 이번엔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스피 3100 달성은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각 부문의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이
주가를 번갈아가며 견인하는 점도 달라졌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상황이 좋을 거라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좀 자산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괴리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저금리에 부동산 투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거의 유일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증후군 심리도 반영돼 과열을 넘어 광풍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가 최종 확정되면서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대규모 추가 부양이 집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달궜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묻지마 투자가 아닌 기관이나 기업들이 투자에 몰리면서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꾸준합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동성에 기반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향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보였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1929년 검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중저가 요금제를 요구해오던 정부로서는 반가운 일일 텐데 웬일인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는 바로 통과하지 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현 5G 요금제보다 최대 30% 저렴한 상품을 예고한 건 지난해 12월 29일입니다. KT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4만 원대의 요금제를 내놓았고 LG U+는 내일부터 출시합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정부로부터 15일 내에 반려 또는 통과를 받아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과기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법상 오는 12일까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요금제 출시를 놓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알뜰폰은 SK텔레콤 같은 이동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자사통신비를 내린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청구하는 통신망 대여료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낮은 요금을 내놓고 도매 제공을 안 해주고 있으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낮은 요금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이렇다 보니 이 통사의 5G 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중저가 요금제가 나왔는데도 알뜰폰 업계에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압박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정부는 다음 주쯤 새 요금제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현재 5G 요금제는 꽤 비싸죠. 이 통사들이 앞으로 낮은 요금제를 이렇게 내놓으면 실제 내가 내는 통신비가 얼마나 저렴해질지 이게 관심일 텐데 경제부 김지화 기자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통사 3사가 내놓은 요금제 얼마나 저렴해지는 겁니까? 네, 먼저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이 중저가 요금제를 보면요. 용량은 제한을 두면서 가격은 3, 4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기존 요금제보다 30% 정도 더 저렴해졌습니다. 네, 30% 저렴해진다면 꽤 많이 낮아지는 건데 앞서 리포트에서는 KT와 LG U+가 이미 요금제를 내놨는데 SK텔레콤은 왜 새 요금제를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네, SK텔레콤이 점유율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이 유보 신고제에 따르면은 KT나 LG U+ 같은 2, 3위 사업자들은 이렇게 신고만 하면은 바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지만 이 시장 점유율 47%인 SK텔레콤은 낮은 이용 요금으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등으로 판단이 되면
정부가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다른 사업자가 바로 알뜰폰 업계를 말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주장은 SK텔레콤이 새로 출시할 요금제가 현재 알뜰폰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알뜰폰을 찾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 아니라 15일의 유보 기간 동안 충분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사실 그건 업계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30% 정도 저렴해진다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또 저렴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SK텔레콤의 중저가 요금제는 이 온라인으로 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휴대전화 매장에 가서 이 전화 기종을 바꾸면서 매장 직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또 요금제를 선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사용기간 약정을 하고 이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 약정도 할인을 받을 수 없고요. 거기다 가족 결합 할인이나 장기 고객 혜택 같은 것들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소비자라면은 좀 체감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일 수도 있겠군요. 자,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이 과기정통부는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유보 신고제 반려 기간을 고려해서 오는 20일 전에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들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유보 신고제 도입 사례인 만큼 사실 처음부터 반려하기도 좀 걱정이고 알뜰폰 업계 반응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 터지는 5G가 품질 대비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통신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를 폭력으로 물들였던 주도자들이 속속 체포되고 있습니다. 촛불 털모자를 썼던 바로 이 사람 기억하실 텐데요. 거주지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거란 시각도 있던데 수사당국이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폭동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회 경찰이 워낙 무기력하게 뚫렸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던 건지 혹시 의회 경찰 내부와 내통이 있었던 건지 등을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원들을 인질로 삼으려 했던 첩보도 있어서 이 내용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하는 작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 털모자를 썼던 음모론 조직원과 하원의장 연설대를 훔쳐간 백인 우월주의자도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폭동 상황을 SNS로 생중계했던 데릭 에번스 웨스트 버지니아 주 의원은 검거된 직후 의원직을 사임했습니다. 폭동 직후 항공편으로 귀가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기내에서 노 마스크 상태로 USA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바이든 취임식 때는 100만 명 행진을 추진하고 있어 취임식 경비 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트위터에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도 트럼프의 계정을 막았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일부 보수 성향 채팅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를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자, 트럼프 임기가 이제 꼭 열흘 남았는데 탄핵 절차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1일 탄핵안을 논의합니다. 이 과반 찬성이어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20일이나 21일 이 탄핵안을 심리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의회가 새 정부 출범 뒤 재임 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전임 대통령을 탄핵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헤드록 재판받는 장관님입니다. 예,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머리를 감싸지는 게 헤드록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혐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27명, 민주당 관계자가 10명입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이 중 한 명인 건데요. 박 후보자는 특히 야당 당직자의 목을 안아죄는 조금 전 말씀한
일명 헤드럭을 하는 모습이 국회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늘 27일 첫 재판을 받는데 먼저 지난해 4일 충돌 사태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면물 쓰고 말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박 후보자가 직접 이제 몸싸움에 휘말린 저 장면은 이제 잡힌 거는 카메라에 잡힌 건 없군요. 네, 맞습니다. 현장이 워낙 아수라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 카메라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 모습은 포착이 안 됐습니다. 국회 CCTV에만 그 모습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이종걸 전 의원이 야당 당직자에게 헤드럭을 거는 모습입니다. 추측해 보기로는 박범계 후보자도 비슷한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야당 반대로 이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아직 잡히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나흘 전에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으니까 이제 20일 내에 이제 이게 처리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25일 전에는 이제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이 27일에 잡혀 있으니까 현직 장관 신분으로 이제 형사 피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관에 임명된 이후 첫 일정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형사 피의자가 된다면 이제 이해 충돌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에도 법무장관이 이렇게 형사 피의자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해본 바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기소 전에 물러난 바 있고요. 박 후보자는 지난해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이 야당을 기소하면서 여당도 일부 넣은 것이라면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 박범계에 대한 기소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 기소입니다. 이제 국회 CCTV에 이제 헤드록 장면이 잡혔다면은 이제 저런 얘기가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다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박 후보자가 너무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어요. 청문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의혹들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먼저 박 후보자의 최측근 2명이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일을 박 후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였던 고시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외에도 재산 신고 누락과 주변의 부동산을 헐값에 허위로 매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물론 이런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후보자가 유독 이제 야당에 엄격한 잣대를 그동안 들이대 왔기 때문에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헤드락 재판받는 장관님의 느낌표는 헤드록 푸는 장관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헤드록은 사실 아마추어 레슬링에서는 쓸 수가 없는 반칙 기술입니다. 전임자였던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이 개혁을 명분으로 권력을 향한 검찰 수사에 부당한 헤드록을 가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박 후보자는 그 헤드록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윤 7월이면 늦으리로 하겠습니다. 예, 홍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 자,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말 같은데 7월이면 이제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사석에서 최근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에게 한 말인데요.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7월 임기를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 너무 늦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대선이 이제 내년 3월 9일이니까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죠. 야권의 대선 주자 경선 일정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선 12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후보를 뽑는 겁니다. 또 당 예비 후보 등록은 240일 전인데요. 7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이 7월 24일에 임기를 마치니까 그때는 이미 야권의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을 거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야권에는 무려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때에도 현직에 있으면 이런 관심에서 소외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윤 총장 지지율이 이제 30% 안팎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권이 윤 총장을 빼고 이제 대선 레이스를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윤 총장은 어쨌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일에 집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7월이 늦을 수 있다고 본다는 건 범야권 플랫폼에 윤 총장을 넣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당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제1야당이 이른바 반문연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일단은 외부 인사가 그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퇴임 후 봉사 이 발언만으로 놓고도 지금 정치권이 그동안 시끄러웠었는데 아마 본인이 더 정치권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윤 7월이면 늦으리의 느낌표는 직무에 충실하면 풀리리로 하겠습니다. 예. 윤 총장이 퇴임 이후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든 이 남은 반년의 임기가 짧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개혁과 권력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순리대로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프로야구 NC 나성범이 올해 메이저리그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김하성과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메이저리그 도전자 중에 남은 양현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다솜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끝내 반전은 없었습니다. 나성범은 포스팅 마감 시한인 오늘 오전 7시까지 메이저리그 어떤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26살의 젊은 내야수 김하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가 달리 30대 외야수 나성범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는 나성범의 무릎 부상 이력과 32살의 나이가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매 시즌 20개 가까운 도루로 호타 준족을 상징했던 나성범이지만 십자인대 부상으로 복귀한 지난해 도루는 3개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시장 역시 나성범에겐 불리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체류 중인 나성범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큰 미련은 없다. NC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화위복을 다짐했습니다. 김하성과 나성범의 행선지가 정해진 만큼 이제 눈길은 양현종에게 쏠립니다. 나성범보다 1살 많은 33살의 양현종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시장에 나온 만큼 이달 중순까지 계약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Looking a little worse for wear, I'm sure. I have a refreshed appreciation for the protocols and customs of this body.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입니다. 눈가엔 수술 흔적이 보이는데 뇌종양 수술을 받고도 이렇게 일주일 만에 워싱턴 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동료 의원과의 약속, 그리고 법안 처리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뒤 맥케인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신년사를 통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국민과의 약속을 합니다. 지난주엔 올해가 통합의 해, 회복의 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취임사에서의 첫 약속 역시 통합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통합의 약속, 문 대통령은 지켰을까요? 국민을 대립과 분열, 그리고 분노와 증오로 몰고 간 건 누구였는지, 내일 신년사에서 통합을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조국 사태, 추윤 갈등이라는 초유의 갈등 국면에서도 문 대통령은 통합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신년 약속은 또 어땠을까요? 젠더 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안희정 미투 폭로가 나왔고 지난해엔 박원순, 오거돈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멸망했습니다. 그해 여름엔 조국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는 데 분노하고 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무엇보다 지키지 못한 부동산 약속은 우리의 삶과 희망 자체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해상을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사살했습니다. 문제인식 평화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평화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협치를 약속하고도 정부 여당은 지난 정기국회 내내 유례없는 입법 독주를 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26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 버렸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초심이 가장 중요한데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뒷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레임덕 위기를 맞고 있는 문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약속을 다시 꺼내든 게 부디 그 초심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문재인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적설량은 1cm 정도로 저번보다는 적지만요. 이미 쌓여있는 눈에 더 쌓이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기만 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오를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중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서울도 영상권으로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또 화요일과 금요일 수도권 지역에는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